몇 채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돌아갈까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본인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덩어리에 따라 또 다르고. 네, 저는 20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채 이상은 안 돌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관리인을 새로 두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본인이 관리할 때 너무 허덕이지 않은 정도.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내공이 커지잖아요. 옛날에는 막 10채만 있어도 막 헉 하다가 조금 지나면 20채 정도 돼도 그냥 굴러갈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그 운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도 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운전이 가능하게 익숙해지면 그런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익숙해졌는데 본인 시간을 할애해서 자동으로 굴러갈 정도의 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본인이 느껴봐야 돼요. 늘려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세금이 많아서 개수를 막 늘릴 만큼 그런 개수 투자를 씨앗 투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큰 돈은 큰 돈대로 두고 잔돈 있잖아요. 짜잘한 거를 아무것도 안 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잔돈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뭐 500천? 네, 500 정도만 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에 한 1억 꼭 공시지가 1억이 아니더라도 뭐 1억 500 정도 되는 공시지가라고 쳐요. 그럼 걔 12% 낸다고 해도 1200이잖아요. 근데 내가 한 500, 1000만 있으면 융통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요새 또 좀 패턴이 좀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건데 같은 단지예요. 근데 1층은 공시지가 1억 이하예요. 근데 8층은 로얄층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닌 거죠. 근데 요새 특징이 1층이 더 비싸게 나와요.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취등록세를 조금 내도 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8층이죠. 여기에 또 틈새의 기회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취등록세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향후 얘가 얘랑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1층이랑 8층은 가격이 같아. 심지어 1층이 가격이 비싸. 근데 취등록세는 얘가 1000만 원 덜 내. 그래서 그게 가격이 같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과연 1층을 사는 게 맞을까? 그렇지. 지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암흑의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층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던 애들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1, 2천만 원 차이 났었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매물이 없고 공시지가 1억이니까 얘를 더 사람들이 찾아서 가격이 같아졌어 라고 한다고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얘가 다시 이 자리를 가든 상황이 좋아서 얘가 8층짜리가 위로 가든 가치가 다시 벌어져요. 이 패턴은 시장에 따라서 매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시장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본연의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지금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거잖아요. 1층의 저층이 가치가 덜한 게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패턴으로 굳어질 일은 없어요. 일시적인 현상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본연의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가거나 얘가 다시 내려갈 거 생각해서 내가 취등록세에 지금 들어가는 것만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1층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얘가 1000만 원 더 주고 사더라도 얘가 향후 앞으로 더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걸 가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나중에 돼서는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낮은 거라고 할지라도. 근데 가격이 큰 애들은 몇 억씩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 손 쓰려고 하면 늦어요. 내가 취등록세의 가치만큼 더 가져갈 애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꼭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접근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지방의 단지마다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쫙 쓸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단지가 쫙 빠져요. 그러면 이제 위에 오히려 로얄층이 남아있는 매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예. 그러면 그런 애들밖에 없다고 했을 때 내가 꼭 공시지가 1억 이하만 하는 게 맞냐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라는 거죠. 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네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 투자할 때 그랬어요. 공시지가 1억이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1000만 원 취등록세 내고 하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무피를 맞춘 거예요. 전세가 대신에 1층은 전세가도 낮아요. 그렇지. 대신에 로얄층은 전세가도 높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금은 무피로 하고 취등록세 그냥 필요 비용을 떨겠다. 양도세 어차피 공제 받으니까. 사실 지금 법인 투자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법인한테 매물을 안 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장애물은 그거였어요. 세입자가 법인이면 절대 안 들어와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단지가 있고. 그리고 전세가 좀 많은 지역 있잖아요. 전세 매물이 조금 많은 지역은 법인이면 절대 안 나가요. 그런 지역은 법인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법인으로 투자를 해도 세를 맞출 수 있다. 그럼 이제 법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지방의 이제 몇몇 지역들은 법인으로 거래한 건들이 꽤 많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능력 있는 사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매도자분이 나 법인이면 절대 안 팔아 하셔가지고 개인으로 가져가서 제 거는 거의
그 사장님이 매매하는 날 전세 계약서 쓰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세입자도 대기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전세 대란이고 막 이럴 때도 매매 계약서 쓰고 30분 있다 전세 계약서 쓰고 이런 식으로 당일 맞춰지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워낙 없어서 사장님이 그렇게 쓰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약속을 안 지켜서 다음 사람을 참느라고 일주일 뒤에 저는 계약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뒤에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매매를 한 법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세 맞추는데 2달 걸렸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개인은 이런 식으로 막 열흘 아니면 당장 전세가 맞춰지는데 법인은 이런 식으로 매물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한두 개밖에 없는데도 한 달이나 뭐 2달 잔금 맞출 때까지도 막 간당간당 맞추게 되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법인 투자의 가장 큰 그 장벽은 사실 세입자를 맞출 수 있냐 없냐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금이 좀 많다, 융통할 자금이 많다, 그리고 매가가 워낙 작다, 그리고 난 단타 칠 생각이다 라고 하면 안 맞추는 거죠. 세입자 그냥 공실로 두는 거죠. 그러면 단타 치고 그냥 어차피 법인 양도세는 35% 그냥 시원하게 주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도 개인 1년 이내에 팔면 70%인데 30%면 30%대면 훨씬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본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세 안 맞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투자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많냐, 세입자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냐, 세입자 맞추려고 하는 지역이 되는 거가 되냐, 네. 그런 거를 봐서 지금은 솔직히 양도세가 법인이 더 유리한 시장이에요. 단타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부세만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단타로 가져갈 거면 법인이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법인 투자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법인 투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유용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인 그때 종부세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2개 파는데 너무 우울하다고. 배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아깝다고. 예. 양도세 30%가 지금 상당히 메리트예요. 옛날 같았으면 30% 너무 많다 했는데 지금은 막 70%, 80% 막 이렇게 떼가고 그런 상황에서 30%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세금적인 부분이 징벌적이고 그게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법인 양도세가 이제 크게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방의 법인 물건들이 옛날에는 법인들이 다 팔고 법인의 거래 내역을 보면 법인이 개인한테 파는 그게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매수자가 법인이고 매도자가 개인인 이런 거래 건수가 조금씩 이제 늘고 이런 거래 건수가 좀 나오는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데이터로 보면 다시 법인이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은 다시 활발해지고 있지 않은가. 이 1년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적응할 때 이제 됐죠. 완전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왜냐면 개인도 12% 내야 되고 법인도 12% 내야 돼. 어차피 취등록세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됐죠, 분위기가? 근데 개인은 막 양도세 막 억 단위 이상 수익이 나면 무조건 70% 80%예요. 이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해도. 근데 법인은 30%대잖아요. 상당히 메리트 있지. 공시가격 1억이야 질문이 많네요. 공시가격 1억이야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 지금 좀 지났어요. 사실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주목받은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렇죠. 지방 투자자분들 많이 움직이셨고 베테랑님도 많이 움직이셨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막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찾아다니셔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벌써 1년 지나고 거의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1년 반 정도 됐어요.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공시지가 괜찮은 거에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이미 다 없다라고 보여진 거죠. 게다가 작년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였는데 올해는 아닌 애들이 지금 20만 채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협소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면 읍면리까지 찾아가세요. 읍면리까지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찾아가시는데 네. 저는 항상 좀 리스크를 크게 보는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애들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네. 답이 없어서 읍면리에 정말 안 좋은 정말 나홀로에다가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바람 부는 언덕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까지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솔직히 수도권에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면서 괜찮은 애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의 매물을 기다렸거나 이제 그 물건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한 번 바람 불더니 또 사장님이 요새 또 안 오는지 저한테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알림 설정? 네, 아직 수도권에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이 좀 남아 있어요. 굳이 읍면리까지 가지 마시고 좀 가치 좋고 수도권 안에서 지금은 수도권 안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메리트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입지가 괜찮고 이런 애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고, 조금 입지 좋고 여유가 있다. 그럼 꼭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틀어진 단지에서 굳이 공시지가 1억 이하만 고집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치 있는 애를 1,000만 원 정도 더 주고 그냥 취등록세 1,000만 원 더 준다 생각하고 그냥 향후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한다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내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읍면리는 아니군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오. 괜찮은데 지방의 읍면리를 찾아갔는데, 그리고 막 그 최근에 뭐 서산, 당진 막 이쪽 저쪽 있잖아요. 서쪽에 있는. 충청도. 네, 그쪽에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갈 땐 너도나도 막 들어가서 분위기 좋게 계셨는데 나중에 헉 하시는 분들이 벌써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부동산은 매수 심리나 이런 심리 싸움이 되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정책 한번 빵 터지면 정말 거래절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버티는데 정말 어렵고, 나중에는 그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최소한 너무 깊이 바람 부는 언덕 그런 데는 안 가셨으면. 그래서 솔직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그런 물건은 오히려 터는 분위기가 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 막 주워 담으시고 막 그런 건 또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요. 막 100, 200, 300 막 이렇게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10개씩 담으시면 나중에 리스크는 곱하기 10개, 1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피 같은 내 돈 어떻게 좀 잘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뭔가요? 내 돈을 지키는 잃지 않는 투자법의 1순위는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분산. 분산 투자. 근데 분산 투자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금을 분산하는 거죠. 투자금. 예, 몰빵을 하지 않는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초보자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한꺼번에 딱 하면 그게 잘 되면 100%, 안 되면 0%.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쪼개서 좀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나름. 근데 실제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연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큰 돈을 한 번에 끝낸다고 하면 그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본도 크기 나름인데 본인이 막 5억, 10억이 있다. 근데 그거를 막 1,000만 원씩 쪼개가지고 막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실거주에 좀 튼실한 거, 똘똘한 걸 해놓고 나머지 거를 이제 투자로 연습한다는 거지. 막 100억 되시는 분이 1억짜리 막 100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좀 추잡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에 따라 이게 쪼개는 것도, 그러니까 투자금을 분산하는 것도 사람마다 자산에 따라 틀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투자를 경험이 없고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우선 투자금을 분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을 분산하셔야 돼요. 지역 분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애들은 막 갭이 100, 200, 300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청주가 그랬거든요. 구축이 100, 200, 300, 500. 그래서 막 5채, 10채씩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2년 지나고 나서 역전세를 맞았거든요. 근데 역전세가 2천, 3천씩 났었어요. 10개 역전세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2, 3억. 네, 2, 3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 그거 감당 안 해서 서울에 괜찮은 거 팔고 그거 막았단 말이에요. 서울에 그거 2, 3억 이상 더 올랐어요.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지역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야. 한 개만 하고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2개. 저는 한 지역에 그래서 2개. 그럼 서울에 2개만 하냐? 그건 아니고 서울은 9단위로. 그래서 가끔 제가 도시별로 하나씩 하세요라고 분산 투자 지역에 분산하세요 그러면 서울은 그러면 하나만 사네요.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서울은 9단위로 서울은 열애지, 열애. 네, 서울은 9단위로 사셔야 되고, 정말 그거 자본이 안 되시는 분은 강남구에다가 여러 개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구 안에서도 동별로 나누거나 단지별로 나누거나 하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제일 리스크한 게 뭐냐면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한 개 물건을 잘 찾으면 너무 뿌듯한 거야. 그리고 그게 세팅되는 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또 얘가 한번 샀었기 때문에 얘는 고객이라고 찐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 얘가 샀었던 조건의 매물을 계속 던져줘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또 이런 물건을 어디서 찾겠어? 다른 집에서 찾기 너무 힘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사장님이 주는 거를 계속 받는 거죠. 아, 또 상황이 또 몰빵하게끔 이렇게 또 네, 만들어지는구나. 네, 초보자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조건에 이 좋은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또 다른 지역 가서 찾으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사장님이 알아서 이제 그런 게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건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한두 개 먹고 나머지 이제 뿌리거나 다른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막
여러 개 먹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지역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책이나 이런 직격탄을 맞으면 이 리스크가 자기가 보유 채수만큼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지역에 2개 이상 안 해요. 같은 단지에서 정말 조건이 좋다. 그래도 저는 2개. 타이밍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한. 그쵸. 그리고 맞아요. 3번째가 투자 시기예요. 제가 만약에 저도 한 달에 많이 할 때는 5-6개 한 적도 있거든요. 한 달에. 근데 시기가 겹치면 무조건 지역은 다 달라요. 저는 절대 그 시기와 지역을 절대 같이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 파리대책 때가 최고였어요. 그때 그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나오고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팔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막 몇 억을 낮추고 했는데도. 그러면 내가 만약 반포주공에 2채 갖고 있는데 내가 모든 자산이 다 거기에 몰려 있다. 집이 있는데도 자산이 있는데도 본인은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막 정말 비굴하게 딴 데 가서 돈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정책이 뭐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지금 암흑의 시기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점적이 돼야 돼서 시기도 분산하고 그리고 양도세는 합산과세잖아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으로 수익이 난 게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기를 다 달리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6%거든요. 6%만 내면 되는데 내가 이 10채 1,000만 원씩 난 거를 한 해에 다 사서 한 해에 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합산과세로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양도세 중과 안 맞는다고 해도 45% 막 55% 이렇게 내야 되니까 세율 구간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구간적인 세금적인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시기는 분산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한꺼번에 그 같은 단지의 전세 매물을 10개 새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내 물건으로 경쟁해서 10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건 10개 중에 뭐 우선순위를 먼저 두든 어쨌든 내가 10개를 다 빼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